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분이 암을 빠르게 자라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저도 지금 잠깐 이게 실험실에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실험실에서도 정말 많이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임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송 도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다가 답변 가능한 부분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당분이 암을 빠르게 자라게 하나요?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약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포도당을 포함한 단당류는 인체 내 에너지를 생성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당류의 과섭취가 비만, 당뇨병을 유발하여 암 발생에 어떤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많이 있습니다. 또 다만 이제 혈당이 정상인 경우에 또 이런 이제 그 설탕의 섭취가 암을 나쁘게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어떤 이런 포도당의 제한이 암의 성장을 줄인다는 세포 및 동물 수준의 어떤 실험실 수준의 데이터는 있지만 임상시험 데이터는 현재까지 근거가 좀 부족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당, 비만 조절 및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설탕 섭취를 줄이면 물론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탕을 아예 이제 없애면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테니 또 반대로 이게 괜찮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해서 과섭취할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당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단당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당이 있고 과당이 있고 갈락토즈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포도당이 하고 과당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를 설탕 우리가 말하는 스크로즈라고 하고 그 포도당이 두 개 있는 거를 메가당, 포도당이랑 갈락토즈가 있으면 유당 뭐 이렇게 구별을 하곤 했습니다. 당 자체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우리가 암을 유발하는 요인인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 몇 번의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IARC의 이런 국제 분류 체계에서 지난번에 이제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이 그룹 2B로 분류된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당 자체가 암의 위험 인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시 잠깐 리뷰를 드리면은 그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그 담배, 흡연, 그다음에 자외선, 그 햇볕에 나오는 자외선에 의해서 흑색종 등 암이 이제 증가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술도 이제 클래스 1에 해당하는 이제 위험 인자입니다. 그 밖에 이제 요리에서 나오는 그 흉이라고 하는데, 튀김할 때 그 나오는 그 흉, 그 요리 매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나 아니면은 붉은 고기, 또 뭐 야근, 뭐 이런 것들은 클래스 2A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걱정 많이 하시는 이제 클래스 3, 이 커피 등은 이제 암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 우리가 아스파탐을 비롯한 이제 기타 등이 이제 2B로 되는데, 당 자체가 이런 위험인자는 아닙니다. 당분이 암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은 아마 1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오토 와인버그 박사님이 그냥 이론을 하나 이제 제시했었는데 와버그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22년에 이제 제시가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생화학자인데, 그 화학자인데, 이제 보면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키우면 빠르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빨리 자라는데, 이제 거기서 소모하는, 이제 당분을 봤더니 이제 정상세포보다 엄청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왜냐하면 빨리 자라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필요로 하겠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
그런데 생각보다 암세포가 정상세포 비해서 하나의 그 당 분자에 의해서 생성되는 ATP라고 하는 우리 에너지원. ATP는 결국 우리가 몸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그 칼로리를 만들어내면 그것들이, 그 ATP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신체 활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그 ATP 생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알아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인체 내에 산소가 들어오면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태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치 이제 뭐 불을 붙일 때 산소가 필요하듯이 이제 이런 글루코즈도 산소를 통해서 많은 수의 ATP 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글루코즈 한 분자에 보통 약 36개의 ATP 생성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그 암세포가 그 글루코즈 한 분자에 대해서 생성하는 ATP 개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락테이트, 그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젖산은 그 암세포 주변의 pH, 그 산도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암이 이제 촉진되는 데에도 이제 젖산이 많으면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 많은 양의 당을 필요로 하고, 또 산소가 있음에도 산소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어, 생성할 수 있는 이 경로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포함한 다양한 이제 젖산을 포함한 이제 다른 경로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소가 있음에도 그 글라이콜라이시스 기전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와버그 효과가 이제 보고가 됐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분이 있으면 암이 몸 안에서 더 빨리 자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근데 고혈당 자체는 이제 몸에 좋지 않습니다. 고혈당이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은, 당뇨발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그때 특이적인 게 이제 혈당이 굉장히 높으면 이 상처가 잘 낫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이 당뇨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그런 면역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고혈당이 계속되면은 암 자체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탕을 그러니까 당분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무조건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체는 또 췌장의 인슐린 분비, 또 근육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혈당이 바로 당분 섭취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를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뭐 고혈당은 이거는 이제 실험실 그동안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이제 고혈당을 통해서 암세포에서의 이런 아무래도 주변에 에너지가 많으면은 세포 성장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세포에 관련된 이런 생성 촉진 인자들이 많이 분비되고, 그리고 암이 이제 주변 장기로 침투하는데도 아까 뭐 젖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암세포가 주변으로 침범되는데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제 이런 효과 외에도 염증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뭐 그 밖에 이런 촉진 인자들이 이제 분비가 돼서 조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통해서 뭐 고혈당이 암에 안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분 섭취가 암에 바로 나쁘다고 이어지는 거는 보고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 하루 당분 섭취량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하루 당분 섭취량이 약 65.3g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 조금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10대에서 굉장히 섭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0대가 나중에 30대, 40대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현재 서양 데이터는 예를 들면 미국은 하루 섭취량이 100g이 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영국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좀 참고하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암 발생률 추이를 좀 더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당분 섭취가 높은데, 어쩌면 이제 남성은 여성보다는 이제 체중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음료류에 이런 당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녹차, 뭐, 라떼를 포함한 뭐 이런 그 달달한 음료수들이 이런 많은 양의 이제 당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분 섭취량을 불로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그 보통 제일 많이, 그러니까 남자에서는, 남자에서는 이제 음료류를 통한 당분 섭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류, 우유류, 채소, 곡류 이 순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은 과일류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음료류, 우유류, 채소류로 뭐 이제 보호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종합하면, 과일 또는 음료에서 섭취하는 당분이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류를 조금 줄인다고 생각한다면 요 과일 음료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채소, 곡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부족한 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전 세계 당분 및 지방 섭취량에 대해서 2015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당시 조사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약 하루에 30.38g,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60g 넘는 거에 비해서 한 절반이요, 자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2015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당분 섭취가 약 2배 증가한 거를 이제 물론 똑같은 조사는 아니지만, 어, 이제 그런 걸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국내에서 당분 섭취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분비내과 하는 제 동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물론 암도 늘어서 저도 염려지만 당뇨도 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것과 그런 걸 고려하면 당분 섭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데이터에서는 당분만 조사한 건 아니고 이 지방 섭취량도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그 이런 그 미국을 포함해서 이런 뭐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그다음에 벨기움 이런 국가들에서 이런 당분과 지방 섭취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거 보면은 그 유니님이 흑색종이 다른 장기로 전이할 수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요. 흑색종은 보통 임파선 통해서 전이가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고, 폐 전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간이나 뭐 기타 전기로도 당연히 전이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흑색종은 우리나라는 이제 서양이랑은 좀 다른 게 손발바닥에 생기는 흑색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백인을 포함해서 주로 이제 그런 자외선에서 생기는 흑색종이 많은데요. 어, 주로 이제 흑색종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 손발바닥에 생기는 게 제일 흔하고, 그 점막에도 드물게 생깁니다. 뭐 입을 포함해서 아니면 직장 쪽도 그렇고 이런 점막에 생기는 흑색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폐 전이가 좀 더 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주시면 중간에 답변 드릴게요. WHO 권장사항 따르면 하루 소비하는 칼로리 섭취의 10% 미만을 이런 유리당분, 프리 슈가라고 하는데, 이 유리당분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조미료라든지 첨가하는 설탕 외에도 음식 자체에 가지고 있는 당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칼로리 섭취의 10% 미만으로 이런 유리당분을 섭취하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권고사항이고 권장사 그게 이게 이제 recommend는 이렇게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게 이제 보통은 suggest, 사항인데, 권고 사항이 이제 recommend고, 그렇죠. 그래서 5% 미만으로 섭취하면 더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인 그 여자분들은 한 1600에서 2100, 남자분들은 2000에서 2600이라고 킬로칼로리가 하루에 필요한데,
보통 2000이라고 가정하면 10%니까 200kcal. 근데 이제 당분은 g당 4kcal니까 이게 이제 이 당분으로 환산하면은 50g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당분 섭취량 50g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제가 써놨는데 육체 활동이 없는 80kg 남자분이 하루를 생각하면 하루에 2000kcal가 필요하고 10%를 당분에서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면 200kcal가 가능한데 그게 바로 이제 50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g 정도 섭취하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한민국은 60g이니까 조금 이제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10년 전에는 30g이어서 그 안쪽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당분 섭취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왜냐면 제가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 당분을 제한한 식사를 하는 게 암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이런 걸 많이 이제 여쭤보시거든요, 진료실에서. 근데 이제 설탕과 암 위험 증가의 어떤 간접적인 이런 그 당뇨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이런 성인병을 포함한 이런 이제 간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당분 자체가 어떤 암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아직 강력한 증거는 좀 없다고 임상 데이터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어떤 성인병을 포함한 이런 체중 증가, 이런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설탕에 의한 그 과체중과 관련된 암종은 이런 뭐 유방암, 직장암, 자궁 내막암, 식도, 쓸개, 신장, 간, 뭐 두경부암이라든지 난소, 췌장, 전립선, 위암 요런 이제 암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만성병이 발생에 관한 관계들은 이제 연구가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고콜레스테롤이라든지 맥박수, 맥박수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고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을수록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고 그 맥박수도 높으면 이게 좋지가 않은데, 왜냐면 일반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경우에는 맥박수가 좀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맥박수가 좀 높은 건 사실 좀 좋지는 않고, 근데 이거 맥박수라는 것도 개인마다의 자기의 그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내 맥박수를 계속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이 좀 좋아지고 이러면 맥박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뇨가 있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어서 이렇게 단백뇨가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암 발생에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병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런 암 발생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은 암 발생률이 유의하게 좀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성인병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결국 이게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정상인 경우보다 약 2배 이상으로 암 발생이 느는데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더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몇 번의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요지는 뭔가 먹는 거를 통해서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극복하는 게 더 훨씬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만성병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암 발생도 증가가 되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고요. 또 이런 과체중과 관련해서는 이런 만성 성인병에서 생기는 암종은 이 미국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영국 데이터에서도 보면 비슷한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결국은 영국에서는 전체 암 발생의 한 5% 정도는 이런 과체중으로 인한 건데, 과체중으로 인한 이런 암종은 유방암이라든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대장암 포함한 장암, 그 밖에 이제 췌장암, 그 다음에 이제는 생식기암, 난소암을 포함한, 여성 생식기암이 되겠고, 그 밖에도 이제 간암이라든지, 식도암, 뭐 위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FDA에서도 이제 약 10년 전에 이런 그 보고가 나온 이후로 설탕 섭취를 좀 줄여야겠다. 이게 미국의 그 영향, 물론 그걸 보면 이제 재미있는 뭐 하나 이제 봐야 될 포인트가 과거에 팻이 나쁘다는 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6, 70년대 왜냐면은 뭐 지방이 안 좋긴 하겠 안 좋죠. 그러니까 이래서 뭐 트랜스 지방이 안 좋고 해서 팻에 대한 먼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팻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제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 결과로 이렇게 2000년대 그러니까 그 이후로 팻 섭취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대신 설탕 섭취가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2015년쯤 되면은 아까 그 보여준 통계 자료도 그렇고 이 연구도 이제 FDA에서 이 영양 그 성분 표시에 이 당류라는 거 보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당류는 음식에 포함된 당과 이렇게 첨가하는 프리슈가 라든지 뭐 이걸 모두 다 첨가당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다 포함해서 보통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이제 요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2018년도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첨가당에 의한 게 몇 프로인지를 이렇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미국도 보면은 팻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과거에 했다가 그거의 어떤 또 반대작용으로 당분 섭취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최근에는 이 당분도 안 좋다고 많이 이제 보고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하게 2018년도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첨가당을 추가하는 것까진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당류가 이전에는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는 표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식약의약품 안정처에서도 당류가 전체 영양의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는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첨가당 에 대한 그 데이터가 추가가 되겠죠. 그런 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고요. 케톤 시기가 암 성장을 억제한다고 좀 여쭤보는 분들이 간혹 진료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물실 실험실 수준에서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임상시험에서 증명된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케톤 식사라는 게 이제 그 당분을 아예 다 뺀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량을 늘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식사인데 이게 왜 이제 처음에 나온 거는 1920년대 미국에서 소화 내전증 환자분들한테 이 케톤 식사를 먹이면 간질의 그 발현 횟수가 줄어든다. 이제 이런 데이터 때문에 나왔었고, 뭐 최근에도 일부 이제 소화 간질 환자에서 약물로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 치료 불응성 간질 환자분들한테 케톤 시기를 먹이면 조금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케톤 시기 중에 이제 그럼 케톤을 먹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당분이 없어지면 어쨌든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을 가져다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케톤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나오는 이제 이런 그 부티레이트 성분들이 이제 뭐 대장암을 낮춘다 뭐 이런 이제 보고들은 이제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케톤 시기가 실제로 드시는 거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장기로 이 케톤 식사를 유지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 먹는 것도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이거를 통해서 어, 받는 또 스트레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막 케톤 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장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분 섭취 제한이 암을 굶겨 죽인다는 임상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암세포가 당을 많이 이용하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 당을 제한하면 암세포가 굶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진료방에서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어, 이제 암은 당분뿐만이 아니라 결국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섭취를 제한한다 그래서 암이 굶지는 않습니다. 암이 굶기 전에 이제 내 몸이 또 내가 굶는 게 또 먼저기 때문에 결국 이러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몸도 힘들어지고 체중도 빠지고 사실 조금 더 많이 치료받는 데 잘 드셔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말씀드리기로는 혈당 유지가 중요하지만 무리한 영양 제한이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승현님께서 그 탄수화물이 변한 당이 설탕이랑 같은 효과인지 말씀 주셨는데, 결국 설탕도 글루코즈랑 그 이제 글루코즈랑 프룩토즈가 분해되기 때문에 설탕이라는 게 이당류 중에 하나가 스크로즈 설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글루코즈, 프룩토즈, 락토즈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메포민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메포민이라고 당뇨약, 이 혈당을 낮춰주는 약이거든요. 이게 암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근데 이게 정말인지 그 전향적 임상 시험에서 결국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또 찾아본 것들이 있는데 메폴민이 사실은 이제 암 환자의 생존율을 낮춘다는 그런 후양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메포민을 복용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 중에서 메포민을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경우가 많고 당뇨 환자분들이 메포민이 보통 1차 약제이기 때문에 메포민을 복용하시는 지 않은 경우가 보통 혈당 조절이 더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메포민에 의한 임상 효과의 어떤 그 이유는 혈당 조절이 더 잘 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설명들이 보통 많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실험실 수준에서는 그런 AMPK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기 때문에 당 조절하는 것 외에도 메포민이 암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때 사용한 보통 메포민의 실험실 수준에서의 용량은 우리가 임상 환자분들께 쓰는 용량보다 굉장히 많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임상 시험이 디자인돼서 결과가 2022년도에 나왔는데요. 자마라고 이제 미국 의학협회지고 이제 우리가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메포민을 복용한 것이 복용하지 않은 환자분들에게 얼마나 이제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암의 진행을 늦춰주거나 생존 기간을 늘리는지 본 전향적 3상 임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캐나다, 스위스, 미국, 영국에서 당뇨가 없는 유방암 환자 총 3,649명 분을 대상으로 실험했고요. 보통은 이제 유방암의 치료는 호르몬 양성과 음성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환자분들을 무작위 배정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없는 환자분들한테 메포민이 전향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생존율 양상에 연구에서는 850mg 복용했어요. 850mg으로 보통 우리가 쓰는 용량이 이제 뭐 500mg 한 번 복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호르몬 양성 또는 음성에서 왼쪽 그래프는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어떤 질병 재발이 없는 어, 그 무질병 그 기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전체 생존 기간이거든요. 근데 둘 다 메포민을 먹는다고 해서 유의하게 어떤 암을 예방하거나 생존 기간을 늘리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호르몬 양성뿐만 아니라 호르몬 음성에서도 이렇게 줄이지 못했고요. 보통 임상에서는 그 메포민을 2000mg까지 이제 복용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이제 보통은 또 이제 그 이게 콩팥이나 이런 데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 조금 그래서 메포민을 이제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는 수준까지 이제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암 환자분들께 어떤 암을 암이 진행되는 효과를 늦추는 거는 좀 보이기 어려웠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메포민 이후에도 약간 차세대 이런 그 약제들이 좀 개발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어떤 임상 데이터 수준에서는 어떤 그 당분 섭취 자체를 그냥 무조건 줄이는 게 암을 무조건, 어, 억제한다. 이렇게 보이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만성병을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 환자분들께는 굶는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항암 치료 받는 도중에도 막 고기 안 드시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몸에 근육이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근육이 빠지면 정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도 저 꼭 그 운동을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근육 키우는 운동을 좀 하시기를 좀 권고드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굶게 되면 염증도 사실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기 때문에 염증도 늘어나고 또 그 악액질이라 그래서 이게 한번 이 어느 순간에 이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살이 급격히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항암 치료도 받기 어렵고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웬만하면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아예 없으면 우리가 5분도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부족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만, 또 산소는 보통 이제 공기 중에 한 20% 정도인데,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도 이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산소 농도가 너무 높으면 또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몸에 더 이제 안 좋은 이제 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든지 현재에 있는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당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요약드리면 포도당을 포함한 단당류는 인체 내 에너지를 생성하는 필수 영양소로 당류의 과섭취가 비만, 당뇨병을 유발해서 이게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혈당이 정상인 경우에 포도당의 제한이 암의 성장을 줄인다는 세포 및 동물 수준의 데이터는 있지만 임상시험 데이터로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혈당 비만 조절을 어떤 이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설탕을 포함한 이런 당분의 섭취를 좀 줄이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탕을 줄이면 좋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막 제한한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무조건 괜찮으니까 막 드셔도 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살 빼는 그런 체중 감량하는 약제들이 올해 초에 이제 그 뉴잉글랜드 저널에 그 심혈관계 발생 그 질병을 억제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아마 곧 있으면 또 암에 대한 효과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분을 또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당분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젊은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중보건학적으로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 섭취에 대한 어떤 일반 국민을 상대로 당분 섭취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는 거는 좋지만 이미 이제 암 환자분들께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분을 과하게 제한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발표는 요약을 드리고자 하고요. 질문 주신 걸 좀 답변을 쭉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제크님 말씀 주신 대로 당분이 나쁘다고 해서 빵을 줄였더니, 그쵸.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먹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고 케톤 시기가 한때 또 몸에 좋다고 해서 유행이 됐던 적도 있는데 그게 장기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식사가 당분이 없으면 먹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땅콩이 암 전이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지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가 그래도 웬만한 의학 잡지를 열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땅콩이 암전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그런 근거 수준이 있으면 아마 제가 알 텐데
그래도 이게 연구 결과, 결국은 이제 웅이아프 그 질문 주신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가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연구는 그 기존의 학설에 항상 반대되는 것들을 제시하려고 뭔가 새로운 연구 결과,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도그마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항상 새로운 이론, 새로운 거를 뭔가 제시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땅콩이 암전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또 중요한 거는 그 연구 결과가 단발성인지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임상 데이터 수준에서 결과가 나오는지 또 임상 데이터면은 후향적이 아니라 전향적인 연구에서 나오는지 이제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한 번 보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와서 정말 진실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콩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찾아보고, 차후에 한번 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님께서 NK세포나 T세포 배양에서 인체 재주입해서 하는 암 치료는 이제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CAR-T라고 해서 T세포를 그러니까 백혈병에서는 현재 표준 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B셀의 마커가 CD19거든요. CD19인데 CD19을 근데 이제 백혈병에서 CAR-T 치료가 이제 FDA 승인을 받고 현재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ALL이죠. 그 B16,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ALL, 그 치료 불응성 ALL은 그 굉장히 그러니까 모노제닉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고형암이랑 또 다른 게 고형암은 굉장히 헤테로제니티하거든요. 다양성이 있어서 이제 그게 치료 불응성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CAR-T한테 되게 잘 되려면 치료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호모지니어스해야 돼요. 되게 그 세포들이 비슷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T 세포가 그냥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게 혈액암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형암은 아직까지 CAR-T를 개발하고는 있는데 FDA 승인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결국은 T세포가 암 종양조직까지 전달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종양세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은 100% 이제 억제되지 않으면 조절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현님 질문을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고형암에서 이런 NK세포나 T세포의 임상 효과가 어떤 전향적인 임상 시험에서 확실히 효과를 보지는 못했고, 근데 개발 중에는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분명히 세포 치료제가,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를 담당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믿는데, 현재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NK세포, T세포 이런 거를 혹시 이제 치료받고 계신다면,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무튼, 조금은 항상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십니다. 임수민님께서 케톤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케톤 시기가 건강에 나쁘다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케톤 시기가 좀 힘들다고 하세요. 그리고 어 그리고 케톤 시기가 아직까지 전향적인 임상 시험에서 어떤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 있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좋아하시는 거 드시고 이런 게 더 잘 먹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베제크님처럼 말씀 주신 대로 달콤한 빵을 한 달에 하나 정도 보상 차원에서 드시겠다.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어, 유니님께서 마그네슘 제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
그런데 이 마그네슘 제제들이 암에 엄청 효과가 좋고 이런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마그네슘 옥사이드나 이런 것들이 보통은 변비약제로는 쓰고 있지만 이런 양이온들이 암을 예방하는, 암의 질병을 줄인다는데 어떤 유의한 효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발표드릴 때 한번 칼슘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 어떤 특정 요소가 그 효과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마그네슘 에트레오네이트에 대해서 만약에 요거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마그네슘에 대한 거고, 요에 대해서 따로 다음에 한번 슬라이드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암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그건 암세포 자체가, 그러니까 암은 이제 세포만 있는 건 아니고, 주변 세포, 암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15개 이상 되거든요. 암 조직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암세포가 계속 자라다 보면 이게 좁은 공간에서 계속 자라긴 해야 되니까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딱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파이브로시스, 그러니까 암 주변에 있는 그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걔네 사실은 암 세포의 그 딱딱해지는 이유 중에 가장 더 큰 거는 파이브로시스입니다. 그래서 암 조직을 이렇게 갈라서 보면은 암세포는 가운데 있지만 그 주변에는 그 섬유 세포들이 엄청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암제가 결국에는 투여가 되더라도 암세포까지 도달이 안 되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파이브로시스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 실험실을 포함해서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맹호님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주변에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암의 예후도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리고 암이 전이가 될 때 조직 장기에 가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주변의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조직의 주변으로부터.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외식하면 음식들이 다 달고 좀 자극적이고 그렇죠. 좀 그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승지성님께서 밥을 드실 때 잡곡밥을 3끼 200g씩 먹고 설탕과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시는데, 잘 하시는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기 섭취도 꼭 하시고요. 체중이 빠지지 않는지, 근육이 줄지 않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음료수 사 먹고 뭐 이런 게 당 섭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피도 그래서 블랙으로 꼭 드시라고 보통 많이 말씀드리고요. 킬레이트화 마그네슘이 이제 좋다고 하시는데 글쎄 어 글쎄 아직까지 이게 막 임상 수준에서 결국은 이걸 드신 분이랑 드시지 않은 분이랑 암 환자분의 생존율을 늘리는지 결국은 메포민도 암에 좋을 거란 얘기 되게 많았는데 또 저렇게 전향적인 임상 시험에서는 효과가 차이가 없는 걸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이런 섭취하는 음식류보다 뭐 더 좋은 거는 운동하는 게 제일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담배, 술 안 하고 운동하는 거고 그다음 만약에 네 번째 얘기하라면 밤에 야근 안 하고 밤에 잠 잘 자고 이게 다섯 가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제크 님이 어 단백질 음식 드시고 근력 운동하시고 근육이 늘어서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유니님은 마그네슘 드시고 잠은 6시간 잘 주무신다고. 밤에 안 깨고 잘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마그네슘을 포함한 이런 그 보조제들은 뭐 내가 먹어서 좋으면 당연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뭐 이런 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승현님께서 장기에 염증이 있으면 아무리 진행될 확률이 높은지 이게 결국은 만성 염증은 좋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암 발생이 이제 없는 분들보다 좀 높은 거를 보면 그런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 이런 가지고 계시면 없는 분들보다 암 발생이 좀 2배 이상 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염증이 많은 건 좋지 않은데 또 반대로 얘기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만성 염증, 그러니까 염증을 줄이는 약제들이 있잖아요. 엔세이드라든지 항염증제 복용이 암을 예방하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런 전향적 임상 시험들이 있는데 데이터들이 항상 보면은 이렇게 암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있으면 좋지 않겠지만 염증이 그러면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염증제를 계속 먹는 게 암 예방에 도움이 되냐?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맹호님께서 딱딱한 암 조직이 항암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 근데 이미 암은 자리 잡고 자라면서 이미 굉장히 주변에 섬유화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다시 되돌릴 거냐? 그런 건 좀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TGF 베타 억제제라든지 뭐 이런 약제들이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개발이 돼가지고 임상시험 했는데 아직까지 삼상시험까지 통과한 약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TGF 베타 억제제들이 어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게 항상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좀 더 그래서 연구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수민님께서 암 역사 말씀 그거 보면은 암 만병의 황제 역사 해가지고 뭐 이미 뭐 5천 년 전에도 그런 암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그런 게 조선 시대에도 그런 그 병을 뜻하는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암은 이미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예. 아토피, 여드름 같은 만성 피부염은 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또 로컬하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염증은 전신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냥 아토피 여드름이 있다 그래서 암이 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토피 여드름은 아니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물론 이제 피부 중에도 진짜 염증성 그 질환이 있거든요. 그거는 암을 좀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건선, 그쵸? 건선 같은 질환이 암 발생과 뭐 증가시킨다 이런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어, 아토피 여드름은 관계없어요. 이승우님께서 비타민 C 메가도즈가 그런 효과가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제가 염증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런 비타민 C 메가도즈를 드신 분과 드시지 않은 분을 비교했더니 암 생존율이 유의하게 느는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 섬유화된 암 조직은 더 자라기가 어려운지 또 여쭤봐 주셨는데 근데 암은 조직이 계속 크면서 계속 리모델링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섬유화된 암 조직은 또 계속 자랍니다. 또 그래서 그러니까 섬유화가 안 된 암 조직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실험실 수준에서 세포를 키우는 거랑 이제 뭐 마우스라든지 인체 내에 자라는 건 또 다를 테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인체 내에 들어가면 섬유화가 되지 않고는 암세포가 이제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섬유화는 암 조직에 꼭 들어가는 필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없는 암
그냥 생각하기 좀 어려울 텐데, 근데 섬유화가 되면 섬유화가 안 된 것보다 자라기 어렵긴 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또 생각하면 섬유화가 됨으로 인해서 항암 효과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더 잘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일률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메포민이 항노화작용, 치매 효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향적 임상시험에서 이렇게 딱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성 두드러기가 암을 유발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물이 하루 권장 섭취량보다 좀 적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잘 드시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성 두드러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 원인이 되게 많으니까요. 어, 그,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좀 오늘, 요 며칠 좀 아파가지고, 저도, 음, 네,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 이승현님께서 면역항암제 말씀 주셨는데 면역항암제 효과를 잘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효과를 잘 봅니다. 그런데 면역항암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재 좀 이렇게 우리가 누가 잘 듣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쓰셔야지 그냥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보는 대장암 같은 경우는 MSI 하이 분들은 면역항암제 효과가 잘 듣습니다. 근데 MSS 환자분들 중에 면역항암제 듣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되게 제한적이고 또 문제는 효과가 안 좋을 분이 괜히 썼다가 암이 더 빨리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는 대상이 아니신 분이 잘못 쓰면 암이 더 빨리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방광암은 이제 면역항암제도 현재 많이 쓰고 있고요. 원래 기존적으로 어, 그 저기 어, 방광암 면역항암제 연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그 기존에 원래 쓰던 거는 어, 왜냐면 방광암 자체가 굉장히 흡연과 관련이 있고 돌연변이가 많고 그래서 면역항암제 잘 들어요. 그래서 뭐 면역항암제 하면 현재 뭐 그런 PD-1, PD-L1 뿐만이 아니라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런 임상시험 하시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베르베린 이거는 저도 사실 제가 잘 쓰는 그건 아니어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약제들, 제일, 흔한 부작용들은 소화 잘 안 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뭐, 감염, 뭐, 이런 거 제일 많고요. 근데, 어, 항상 근데 보조제는 정말, 제가 뭐, 비타민 포함해서 지난번에 이제 비타민 말씀도 드렸지만, 물론 이제 보조제가 어, 물론 좋은 효과가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항상 어디까지나 보조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제가 주보다 뭐 더 비싸거나 항상 그런 건 조금은 아무튼 좀 조심해서 쓰는 게 좋고 궤양성 대장암 있으시면 대장암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암이 있고 이러면은 예방적으로 뭐 장을 이제 뭐 이렇게 저기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이런 암에 좋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전신 만성 염증이겠죠. 레오님께서 꾸준한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고요. 어, 결국은 이제
앞에서 만성병에 대한 것도 보여드리고, 지난 몇 번의 방송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피지컬 액티비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근육 키우는 것만큼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면은 밤에 잠도 잘 주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걸로 뭔가를 예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뭔가 먹는 거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더 많고, 보통 뭔가를 먹었더니 암을 엄청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거를, 어,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런 전향적 임상시험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확실히 있다,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제가 내가 먹어서 좋으면 당연히 드실 수 있지만 모든 걸 예방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 항상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 주신 거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또 다 되기도 했고, 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에 좋은 주제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